네,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아직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분이 계셔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거 누구 번호지? 이거 잠깐만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들을게요. 지금 뭐 사실 인강분들은 조금 관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강 좀 얘기긴 하지만 스터디를 운영하잖아요, 종합반이. 그죠? 스터디가 2개 운영되는데 주 4회 선택형, 주 2회 사례형을 한대요. 그리고 진도가 저랑 수업 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민총, 채총, 체각, 물권 순서니까 맞춰서 하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제 강의를 들을 때 다른 짓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뭐 상위권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민법만 해야 돼요. 다른 과목 할 때 또 민법을 같이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붓기에는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 기간이 길어요. 작년에는 하루에 좀 심하긴 했지만 하루에 5시간을 해서 2주 반 정도를 끝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열심히 따라온 분들은 그때 실력이 다 올랐거든요. 그때 실력 오른 걸로 끝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기엔 이게 이제 3주 이틀이라 아쉬운 점은 뭐 여유는 있지 진도는. 근데 이게 모여야 돼요. 민법은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모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며칠 전에 이거 뭐예요? 했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다 기억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몰아서 봐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가서 모든 시간을 민법만 하셔야 돼요. 예, 괜히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이것만 복습하시고 데일리만 보실 것을 1번으로 권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그걸 따라가면 사례 100%, 그다음에 선택형 기록형을 위한 기반 70%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죠?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또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뭐 여러분끼리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어떤 매개를 만들어 놓으면 또 움직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스터디가 되게 유용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선택형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그래도 지금 시기에 하는 강의 중에는 선택형 대비하는 강의는 이 강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택형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이거 꼭 읽어보세요. 제 오늘 뭐 제 셀프 홍보 여기 쓴 거 중에 보면은 제가 선택형을 유일하게 아마 제가 2천 문제 다 푼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뭐 강사는 안 풀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2천 문제를 풀고 나면 선택형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풀면 또 작년에 이거 어려웠는데 이거 뭐였지? 이렇게 돼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보면 모르는 건데 제가 이거를 2천 문제를 풀었어요. 2천 문제면 5개씩이면 10,000개를 본 거예요, 지문을. 물론 중복 지문이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강약을 추려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가 작년에 그냥 이것만 듣고 객관식을 하나도 안 풀고 제 객관식 강의를 안 듣고 객관식 스터디 안 하고 이것만 6번 들은 친구가 6회보다 7회가 선택형이 어려웠잖아요. 민법이. 민법 민소를 13개를 더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돌렸대요, 본인이. 선택을 되게 못했는데 엄청 잘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시스템이 맞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형이 불안하신 분들이 활용하는 법은 제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은 김모 변호사님, 두 분 다 김 변호사님이네. 김윤모 변호사님이 하시는 선택형 스터디 하는 거예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11시 반에는 반드시 끝난대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손 드시면 돼요. 민법 없으신 분들. 그래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걸 하시는데 그분이 풀어오는 거를 전제로 하지만 안 풀어와도 들을만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출을 좀 이렇게 감을 익히다가 11시 반에 저랑 할 약속 그거 하신 분들은 식사를 먼저 하시든지 하고 12시 20분까지 여기 와서 1시간 동안이라도 데일리 테스트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사례형에서 약간 선택형을 좀 더 감안한 식의 자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선택형을 강화하고 싶다. 또 종합반 같은 경우에 제 선택형 강의를 아마 제공을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제공할 것 같은데 이걸 듣고 오늘 진도에 맞춰서 저녁 때 가서 선택형 제 강의를 돌리는 거예요. 3시간 정도 돌리면 돼요. 근데 그게 단점은 뭐 뻔하죠. 강의를 하루에 7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좋은 점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고 제가 논리를 똑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들릴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선택형 강의를 들으면 또 3월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더 빨리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배속 듣고 하면 한 2시간 만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하나의 그냥 과제로 삼으면 자기를 강제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선택형 쪽에 좀 자기가 치중하고 싶으면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이 강의 자체의 복습과 데일리 테스트에 더 초점을 조금 더 권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집에 가서 기록형 공부할 거야. 뭐 기록형 기출볼까. 좀 민법 잘하시는 분들은 뭐 좀 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이제 교재도 왔고 드디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그냥 뭐 마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먹히지도 않는 농담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자료 다 있나요? 네. 자, 우리는 2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 자기 점검이라 그랬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기억에 남겨봅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읽을게요. 일정한 권리 변동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중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중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서 의사표시가 좀 법률행위보다 좀 작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계약 있죠. 계약에서 대표적인 거 매매 있죠. 됐어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당목이라고 보통 두 문자를 하는데 두 문자 너무 이상해서 제가 두 문자 다 진하게 했거든요. 뭐 이건 뭐 굳이 안 했어요. 당목의. 효력 요건은 당사자 쪽도 문제가 없고 목적도 문제가 없고 의사표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배운 단원이야. 당사자는 능력을 배웠고 목적은 확가적사라 그래서 뭐 아시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빨리 나가는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저는 강조하고요. 작년에 제가 3번을 예상해서 다 맞춘 게 하나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채권행위의 뜻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채권 발생, 채권 발생.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 주물권행위는 물권 아닌 거 변동. 자, 그럼 물어볼게요. 채권 변동은 무슨 행위예요? 채권 변동, 준물권행위입니다. 이딴 걸 왜 하고 있냐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특 A급인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가 준물권행위라는 거라도 알면 사실 개념을 뭐 몰라도 됩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016년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가 나왔고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물권행위랑 준물권행위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고 밑에도 있지만 요걸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처분행위라 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지금 묻는 말에 답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할 때 생각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쟁점 그냥 찾는데요. 처분행위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떠올라야 됩니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것, 그와 관련된 법리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항상 사례 문제에서 처분 권한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A급 주제 2017년에 판례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아직도 안 바꾼 책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뭐 책들에도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제는 무권 대리의 추인을 유추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이거 바로 나와요. 내일 나오니까 뭐 너무 많이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적으시라고 하는 거 꼭 적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분행위 밑에는 처분 권한이라든지 무권리자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말은 의무부담행위. 이거 안 중요해요. 법률행위 해석 빨리 보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일단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시험 중요도는 높지 않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의 두 번째 줄표 봐봐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도 잘 읽어봐요. 양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착오입니까? 이거 답해봐요. 자, 별표는 안 할게요. 그냥 저 아직 별표 하나도 없었어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양당사 사이에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으면 착오예요? 아니야. 다 못하지 지금. 그죠? 잘 모르겠지.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했을 때 판사가 보니까 이 계약은 뭐 이걸 10,000원에 사는 거구만 하고 성립해서 끝났을 때 저는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럼 너 혼자 셀프 착오네. 이게 착오예요. 지금 두 사람이 아예 합치가 안 된 건 뭐예요? 계약이 불성립한 거예요. 착오는 무슨 문제로 가요? 취소로 가죠. 취소는 성립 문제겠어요? 효력 문제겠어요? 효력 문제예요. 자, 이런 건 막 뭐 연락에 밑줄 치고 암기할 별표는 아닌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A급은 아닙니다. 근데 별표를 뭐 하나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작은 별? 약간 얍삽한데 어쨌든 서로가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근데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어. 이런 건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차고도 나는 100만 원에 판다 그랬는데 쟤는 10만 원에 파는 거야? 되게 싸네. 이것도 동상이몽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동상이몽은 같은 단어를 놓고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의성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교과서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단어 자체가 다의적이라서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소송 중에 IT 소송 중에 실행 파일을 다 잡아준다. 이거 그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 있죠. 실행 파일 다 잡아준다는데 실행 파일이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EXE 문송합니다. EXE밖에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확장자도 뭐 7개까지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도 잘 소송했는데 딱 까먹었어요 벌써. 그러면은 판사가 이러더라고요. 아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이거 뭐 아예 계약이 성립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의적인 겁니다. 시험에는 참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해두고 클로즈하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이걸 계속 여기 고민하지 말고 다의적이면 합의가 안 돼서 계약이 불성립이라 돼 있고 뒤에 돼 있죠. 차고 취소 여지 없어요. 왜냐하면 표시 앞에 슬래시를 한번 해보고 차고라는 거에 대한 개념 공부할게요. 규범적 해석으로 의미 확정 거기다 쓰세요. 합치. 의미를 확정해서 야 너희 둘이 이렇게 계약한 거 맞구만. 근데 네 쪽에서는 딴 생각한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고로 취소하는 문제입니다. 성립한 뒤에 나는 내 의사랑 표시랑 불일치해서 나는 A 토지를 살라 그랬는데 B 토지를 사버렸어요. 실수로 손이 삐꾸가 나가지고 잘못 썼네요. 뭐라든지 내가 눈이 돌았는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읽었어요. 뭐 이렇게 그 부분인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나다라의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나오는데 물어볼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시험에서. 보충적 해석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연적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이 시험 내기가 되게 좋아요. 명백하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표시는 이상하게 했어도 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생각한 대로 표시한 대로. 생각한 대로. 특이하죠?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표시를 중요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로. 근데 자연적 해석만큼은 A라고 썼는데 계약은 B한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이라 하고요. 오표시 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뒷페이지입니다. 자, 이번 교재의 특징은 판례를 전부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판례라는 글씨나 대판 전압에다가 뭐 주황색 형광펜이라든지 좀 뭐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책이 안 나왔지만 그런 걸 연습하기에도 좋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책이 안 나와 죄송하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하실 수도 있겠죠. 매매계약 그 주황색을 칠하면 뭐가 좋냐면 아 차고의 판례가 이 정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정말 중요한 판례가 있고 뭐 그냥 자잘한 판례도 제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잘 좀 판단해 보시고요.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 갑토지, 갑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11번지 이렇게 나오겠죠. 목적물 삼았는데 지번착오로 12번지라고 분명히 썼다. 근데 매매계약은 뭐다? 10번지다. 예, 갑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해볼게요. 갑토지 울토지 하지 말고 10번지를 다 둘러본 거야. 10번지를 다 보고 A하고 B가 다 와서 봤어요. 아 그래 이거 좋아 우리 의사 합치 이랬어요. 근데 둘 다 머릿속으로 뭐 생각한 거예요? 이게 11번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11번지라고 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마침 11번지도 어차피 A 소유예요. 그러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겠어요? 등기부를 또 11번지에서 A에서 B로 소이등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냥 자연적 해석만 알면 되죠. 그 지금 계약은 어디 성립했다? 아무리 계약서에 11번지 써도 오표시다. 이건 해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계약은 어디 성립했다? 10번지에 성립했다.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비명의 등기는 11번지인데 지금 이거 원인 무효죠. 그죠? 계약이 없었잖아요. 이거 말소하면 돼요.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A한테 B가 소이등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자연적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빨랐나요? 좀 빨랐나요? 10번지를 다 둘러보고 계약을 했는데 둘 다 바보같이 이거 강물 그 동쪽이잖아. 다 해놓고 11번지를 쓴 거예요. 계약서에. 그러면 계약은 10번지에 성립한 게 돼요. 근데 등기를 11번지를 해버렸어? 그럼 잘못한 거지. 말소하고 10번지는 해줘야지. 뭐 그런 간단한 건데 그걸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12번지의 이 잘못된 등기를 A가 말소시키는 근거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214조. 그죠? 이거는 나 소이등 해주세요는 매매에 기한 소이등이죠. 뭐 그냥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다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규범적 해석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긴 한데 시험에는 뭐 가장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답은 보충적 해석. 아 이게 어려워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나는 좀 잘 써야겠다 해서 좀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적 해석이에요. 내기가 깔끔하거든요. 자, 보충적 해석 보겠습니다. 계약에서 당사가 약정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충할 만한 이미 규정도 없으면은 얘들이 이걸 알았으면은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나올 걸 알았으면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을까? 기부 체납을 할 때 부가가치세라는 게 둘 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으면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을까라는 것을 법원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이라고 답안지에 쓸 수 없으니까 중요한 키워드 5글자.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어디서 나오게요? 민법에서 민총에 나오는데 일부 무효, 일부 취소, 무효행위 전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어두세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틀 뒤에 무효와 취소할 거야. 우리는 3일인가? 3일 뒤에 하니까 그때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하면 여러분은 또 거짓말같이 까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원래 다 그렇습니다. 민법이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딩 케이스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2개고 일단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는 보충 해석의 정의니까 읽어볼게요. 계약 당사 쌍방이 계약의 전제 기초 사항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잘못 알았던 거죠. 뭔가를 어떤 사실을 몰랐거나 어떤 사실을 오해했거나. 근데 제대로 인식했으면은 얘들이 어떻게 약속했을까라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를 누가 보충해요? 법원이 보충하는 해석을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보충적 해석이 나오면 여러분은 일단 우리 판례가 보충적 해석을 인정한다고 쓰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뭐 그 밑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의 목적 그냥 이런 건 눈으로 발라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밑줄을 뭐 안 쳐도 돼요. 거래 관행 적용 복규 신의칙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다. 이게 우리 선택형에서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을 바꿔가지고 뭐 틀린 질문 나온 적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유지 위에 건물을 자, 2개의 판례가 나와 있죠. 제목을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기부채납 사건, 양도소득세 초과 사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뭐죠? 그 개념은 좀 알면 편한데요. 내가 건물을 내 돈 들여서 지은 다음에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증여를. 왜? 내가 미쳤다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공원 휴게소 건물인데 내가 거기서 임대료 안 내고 그냥 휴게소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대가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을 내가 지어서 국가한테 주고 대지 건물에서 휴게소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권을 받는다는 건 뭐 약간의 사용대차처럼 차임도 안 내고 그냥 아니면 뭐 차임을 싸게 낸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럼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기부채납이 무슨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어라고 국가나 기부채납자가 쌍방이 몰랐던 거예요. 이랬을 때 나왔어. 근데 국가 그 기부채납 부가가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거 뭐 국가가 지금 받는 사람인데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꼭 부담한다는 관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된다고 수정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거 별로 우리한테 주는 거 없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외우는 겁니다. 객관식 대비용으로. 사례에서 뭐 국가가 부담할 관행이 있었게 없었게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별표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골치가 아파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양도세 초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지금까지 기부채납은 왜 보충적 해석인 거죠? 부가가치세가 안 나올 거라고 둘 다 생각했는데 나와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그 법원이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우리는 보충적 해석을 보고 있는데 쌍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뭐 A 건물이네 B 건물이네 이런 착오인가요?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정도는 중요한 법률적인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쌍방의 동기의 착오로 바로 3교시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 기부채납보다는 중요해 보입니다.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나올 수 있고 나오면 좀 어려워요.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국가에다가 매도인이 내요, 매수인이 내요? 당연히 매도인이 내는 거죠. 너 전매 차익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예상액을 초과한다. 뭐 그게 뭐 알 바 있냐? 그걸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초과세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 제가 이걸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이 매매 계약은 뭐죠? 양도소득세가 한 2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매수인이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국세청에 네가 그 200만 원 송금해.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덜 받은 거지. 매매 대금을 덜 받고 양도소득세 200쯤 나올 거니까 원래 내가 그러니까 매도인 이름으로 부과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근데 그냥 매수인이 송금해 이렇게 한 거야, 200을. 근데 500이 나온 거죠, 양도소득세가. 그러면은 둘 다 몰랐잖아. 300 부분은 나올지 몰랐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법원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보충적 해석이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초과세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매수인이 초과세액을 부담한다고 보는 게 예외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예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도인은 신났죠? 야, 그래서 300 더 나왔는데 그거 네가 내라. 그렇게 해석된대. 우리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대 라고 가면 되는데 이 사건은 but 이하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을 또 매수인이 제공했대. 야, 그거 양도세 그거 팔어 너 200밖에 안 나와. 양도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도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착오로 취소한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면 일단 당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장 국가에 부담해야 되는 사람 매도인이죠. 근데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내주기로 했는데 초과세액도 매수인이 낼 거냐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야, 그걸 뭐 매수인이 왜 내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게 돼요? 나는 양도소득세가 200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매수인이 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300이 나한테 부가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가 매매 계약할 때 있어서의 내용의 착오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근데 매수인이 제공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그냥 쌍방의 공통된 동기의 착오로 봅니다. 그래서 외우긴 쉽네요. 기부채납 사건과 양도소득세 초과부담 사건은 쌍방이 공통된 동기의 착오이기도 하고요. 또 보충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부채납 사건에서는 착오가 이슈로 나오지 않았어요. 원심 판결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기부채납 사건은 자 한번 근데 자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한 게 양도소득세인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가 초과로 나왔어. 근데 그거를 매수인이 부담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야, 이거 200밖에 안 나온다면 우리 둘 다 착오했으니까 손해를 보게 됐고 내 내용과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니까 매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오 취소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초과로 나왔고 그걸 매수인이 부담 안 하는 걸로 계약이 해석이 됐어요. 안 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 누가 망한 거예요? 매도인이 망했으니까 매도인이 오히려 착오 취소가 돼요. 이거 깜빡하면 놓칩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깔끔하게 보시고 예외적으로 그것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해석이 된다면 매도인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다는 거죠. 그 문장이 더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좀 묘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걸요. 모든 판례를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특이급 예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별표는 반드시 한 개 하시고요. 하시고 이거는 좀 읽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확하게 안 받으면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러면 질문만 하나 해볼게요.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기부채납 사건에서는 그러면 기부채납자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원심 판결 제가 찾아봤어요. 대법원 요지가 아니라서 안 나올 거예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기부채납자는 둘 다 부가세세 안 나올 거로 쌍방이 공통한 동기의 착오잖아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판례가 거기까지는 답을 안 내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니까 어때요? 보충적 해석이든 규범적 해석이든을 통해서 내용이 확정되고 문제가 생긴 쪽에서 착오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루했죠? 자, 법률행위 해석. 예,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기출 하나도 안 됐어요. 변심 모의고사까지. 뭐 선택형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연적 해석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내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출 문제만 여러분이 반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재밌고 좀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법률행위의 내용은 괄호 안에 있다시피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기랑 목적은 어떻게 달라요? 동기랑 목적은 완전히 우리는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해서 목적이라 함은
내용이 되는 거고 매매계약의 내용은 나는 소유권, 너는 대금. 서로 간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이 매매나 증여나 임대차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동기는 뭐예요? 동기랑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같이 쓰잖아요. 근데 동기는 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내심에 있는 어떤 이걸 하게 된 숨어있는 이유 같은 것들입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이 질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좀 참신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볼 거예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단원의 특징은 뭘까요? 수험에서 뭐 우리가 지금 수업 뭡니까 학문하는 거 아니고 막 꼰대처럼 제가 교수처럼 와 뭐야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험에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민총이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단원 중에 채권법 있죠. 채권법 하면 시그니처가 뭐예요? 채권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앞부분에 있는 거 채무불이행, 그죠? 그 다음에 해제, 뒤쪽에 있는 거는 뭐 계약 그냥 개별 계약들이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채무불이행 해제 단원과 법률행위 의사표시 단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나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누가 먼저예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누가 더 셀까요? 좀 질문 유치하지만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무효와 취소가 떠올라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은 모두 무효로 귀결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생기는데 취소를 안 하면 모를까? 취소를 하면 또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이거하고 막 대등하게 싸우는 애 같아요? 아니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망고 쓸데없는 애 같아요? 망고 쓸데없죠. 채무불이행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 둘이 계약했잖아. 법률행위에서 법률 효과. 너는 나한테 채무가 있는데 너는 왜 이행할 때 이행을 안 하냐. 불이행의 효과. 지금부터 하나씩 논하겠다. 이행 불능이니까 전해, 대, 전보배상, 해제, 대상청권 행사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사기당한 거잖아. 취소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논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례 문제에서는 채권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나오면 뒤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두 개 있습니다. 떠오르시나요? 무효나 취소가 되면 채무불이행 후 해제가 의미가 없다. 이게 떠오르길 전 바랍니다. 여름에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말로 할 거고 그 단원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체하네. 그러니까 매도인이 너무나 적법하게 해제를 합니다. 설문에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해제하면 계약은 없어졌죠, 소급해서. 근데 갑자기 매수인이 나 중도금 지체한 이행 지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판결 원문이에요.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매매 계약할 때 착오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난 취소할 거야. 되나요? 됩니다. 네, 돼요. 이제 와서 해제한 후라도 이건 특 A급 판례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사실 2페이지만 넘기면 나와요. 사실 이 착오에 나오는데 해제한 후라 알려드릴까요? 자, 뭐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그 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판례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나쁜 놈 같죠? 착오로 취소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첫째, 착오는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존재했던 하자예요.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소급해서 매매계약은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무효. 무효는 무슨 뜻이에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데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애초에 없었던 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이행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고요. 그럼 판례 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판례, 경매가 무효가 될 때가 있죠. 경매가 무효가 됐는데 여러분 경매에도 담보 책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원래 되죠. 경매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이 마상을 입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본적인 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담보 책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경매는 권리의 하자에만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경매에서도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경매 절차에 무효 사유가 있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A급 판례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또 나옵니다. 이런 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제 논리를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지만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리를 배워두면 배운다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배워두면 해결이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감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하나 더 결여되면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의 뜻. 추인 못한다? 아니죠. 추인 못한다는 것은 확정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의 뜻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제3자 보호 불가. 상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답안지에서 이상하게 삐꾸가 나버릴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받친 곳이 어디예요? 상대적 무효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의사표시단은 다 선의 제3자 보호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법률행위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의 문제가 있으면 제3자가 선이고 무과실이고 뭐고 간에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선의의 제3자 보호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민법에서. 근데 절대적 무효의 뜻을 모르면 안 되죠. 답안지에 자신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지금 뒤에서 찍는 A급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절대적 무효를 답안지에 써야 돼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확정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능성은 자 노트 9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자 지금 필기노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필기노트는 필기의 신이었던 한 K로스쿨 9기생이 저의 김준호 교수님 강의 9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김준호 교수님의 24판 페이지와 괄호 안에 23판 페이지를 통해서 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자 여러분 자료가 이 필기 두 번째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막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필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도움되는 것만 그냥 선별적으로 표시하셔서 이 그림은 자꾸 보니까 이해하기가 좋다 이런 것만 좀 하시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필기노트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봐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저랑 같이 호흡을 해야 되지 다 그려진 걸 보면은 스포만 쩔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이는데 그리고 순서도 잘 안 보여. 뭐가 1번이 뭐가 2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자, 요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불능 구별된 거. 자,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불능은 원시적, 후발적 불능이 있고 원시적 불능에는 객관적,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인 것은 이 물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데 전부가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무효다. 이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외워두세요. 우리 그 교과서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교과서 세 번째 줄표였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만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535조까지 다 이어서 별표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불타버린 있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 계약을 체결하는 날 집이 없었어 이미. 그러면 그 계약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뭐 채무불이행이다? 큰일 나요. 그냥 무효예요. 원시적 무효고. 그러면 무슨 조문 하나도 갖다 쓰고 싶은데 뭐 390조 채무불이행, 뭐 546조 이행불능 해제 다 틀렸어요. 535조밖에 없어요. 자 하나 봐둡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다 틀려요. 535조를 떠올리질 못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본 진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뭐 집에서 보거나 말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림 노트 필기를 보면 주관적 불능은 담보 책임으로 이어지고요. 원시적이 아닌 후발적 불능은 무슨 뜻이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목적이 불가능해진 경우죠. 여기에서는 귀책 사유를 따져야 되겠죠. 귀책 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으면 이행 불능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그런데 혹시 채권자의 귀책이 있거나 채권자 귀책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아래 조항인 538조. 538조도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랐던 분들은 어이쿠야 하고 표시해 놓고 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원이 나올 때마다 이 중에 A급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담보 책임,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중에 A급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위치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사례 문제를 풀면서 후발적 불능이 됐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는지, 수령 지체는 없었는지, 애초부터 불능한 것이었는지, 일부가 불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혹은 소유권자가 남이라서 못 넘겨주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건 기초예요. 사실은 수험반 기본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할까 말까 고민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제가 언급만 하고요. 다시 다시 교과서로 와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535조를 보겠습니다. 535조는 535조가 해당되는 판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국가가 타인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불타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돼서요. 535조를 제대로 적용한 판례가 72년도에 있었어요.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 판례는 적어도 객관식 용어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뭐 별표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객관식으로 중요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객이라고 쓰고 별 하든지 해서 뭐 이거를 사례형으로 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채무 이행의 불가능은 절대적 물리적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불가능도 포함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서 이행불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의 불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 이행행위가 법률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72년도 판례가 재조명받습니다. 농지를 국가가 파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원시적 불능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원시적 불능은 완전히 박살난 거 생각하고 주관적 불능은 뭐 소유권 권리가 잘못된 거 생각하니까 법률상 제한 때문에 못 파는 건 약간 그 주관적 불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귀를 당장 씻으시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례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일부가 행정관청의 분할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제한돼서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분할 허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부 매매가. 그러면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된대.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 객관식에? 나는 틀릴 것 같은데. 저는 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실어놨습니다. 제가 9월에 최근 1.5개년 판례를 특강을 해요. 작년에 했던 1.5개년 판례에서 한 10문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선택형 사례형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최신 판례 그렇게 많이 낼 줄 몰랐는데 최신 판례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처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지만 너무 낯설어. 그래서 자주 봐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2017년 판례까지 이번 강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7년이지만 너무 객관식스럽고 너무 지엽적인 건 여러분이 보세요 하고 안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익숙해 놓으시면 제가 2017년 판례부터 아마 몰아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보시는 겁니다. 자, 내용의 적법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의 적법성 뭐 잘라주시고요. 내용의 적법성의 법 강행 규정을 말하죠.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럼 103조개 103조랑 밀접해요. 밀접해서 정의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적법성은 강행법규 위반의 문제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공소양서 위반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면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이해하겠습니다. 강행법규라고 만들었는데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제일 밑에 있는 담배사업법. 사실 요즘은 뭐 독점 이게 아니라서 좀 의미는 없지만 담배사업법상의 독점 판매는 이걸 위반해서 담배 사재기 행위를 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반윤리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은 아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강행법규면 그 중에서도 야 이거 103조는 뭐 거의 공소양속이죠. 이 안에 가장 안에 있는 게 선량한 풍속이죠, 그죠? 이건 무슨 뭐 도박, 뭐 첩계약 맨날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사회 질서고, 이거는 103조도 아닌 게 이게 바로 담배 사재기죠. 전혀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변호사법 위반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한다. 103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103조 위반이에요. 뭐 선량한 풍속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사회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림 이렇게 그리니까 103조가 더 작은 거구나라고 기껏 했더니 여러분 그 강행법규가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가 없어서 어떤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야. 근데 법원이 보니까 야 이거는 선량한 풍속 위반인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있죠 내용이 강행법규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입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공부하다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즉 강행법규와 103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이게 진짜 확정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는 뭐예요? 추인이 안 돼요. 아니 뭐 지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 질서를 어겨놓고 누가 누굴 추인해? 국가가 추인해? 말이 안 되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 개념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자,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면 채무고 채권이고 없죠?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 안 써놨지만 채무 불이행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무효면. 그 다음에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갔으니까 잘못 갔죠. 법률상 원인이 없고 부당하죠. 그러니까 돌려받죠. 근데 강행법규 위반 중에 103조 위반이 되면 요거는
뭐랑 같아요? 표리 관계가 746조라 그래서 아예 그냥 국가가 심술 부리는 거죠. 너희가 서로 이행할 필요도 없었지만 이행을 한 거를 지금 돌려달라는 거에 지금 국가를 개입시키지 마라. 그냥 지금 상태로 고정 어느 쪽에 재산이 머물러 있든 끝내자라는 게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은 74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 그지? 강행법규 위반 중에 담배 사재기는 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담배 사재기를 하려고 계약금 중도금을 다 줬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죠. 은근히 헷갈려요. 차분히 정리 안 하면. 실제 이 사건입니다. 밑에 볼게요. 담배사업법 당시에 강행 규정이어서 담배 사재기 자체가 무효야. 근데 반윤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위반한 담배 사재기를 위해서 지급한 담배 구입 딱 넘기기 전에 생각해봐.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것이죠. 근거 조문은 몇 조를 써야 돼요? 746조는 적용이 안 된다고 쓰고 몇 조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741조를 쓰면 되죠.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반 무효 부당이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변시, 변모, 사례형 기출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그걸 다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뭐 다른 데서 좀 엮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자, 2017년도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객관식 별표긴 합니다. 이 판례가 근데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주로 객관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식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객관식 대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OX에다가 뭐 외우기 위한 간단한 논거 정도 봐두시는 건데 만약에 사례형으로 나왔어. 내가 객관식용이라고 그랬는데 저 정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 5점 정도 배점을 나온 거예요. 5점, 7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 OX를 쓰세요. 답안지 5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긍정한다는 거 좀 길게 쓰고 운 좋으면 좀 기억난 논거도 쓰고 어차피 그 정도의 지엽적인 판례를 뭐 10줄 채우고 이런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하는 겁니다. 746조의 불법은 급부의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독성 현저하거나 이 정도였어? 2017년 이렇게 밝혔어요. 급부가 강행법규 위반하 이루어졌지만 반환하는 게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해야 된다. 길게 썼지만 그냥 103조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 자, 농지임대차. 요 이제 헌법 개정도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일반 부동산 임대차와 아주 차이가 있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농지 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아까는 농지를 되게 보호했죠. 국가가 무슨 농지를 매도해 원시적 불능이야 이랬죠. 근데 요즘은 게다가 그건 70년대 판례고 봐봐요. 과거 소작과 현저히 다르대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 자체로 반윤리성의 현저함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농지임대차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 객관식으로 유력합니다. 아주 유력해요. 객관식으로.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만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뒤에가 되게 중요해서요. 자, 그래서 따라서가 중요해요. 그럼 농지를 임대를 했어. 임대하면 안 되죠. 근데 임대차 계약했으니까 차임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농지 임대차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무효인데 무슨 차임을 청구해? 달라고 못하죠. 근데 저놈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면 차임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없이 남의 농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청구하면 되겠죠. 이 사람은 불법행위를 청구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알 수 없나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 적극적인 약정 차임의 청구는 불허되지만 그러나 자경 의사도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 등 뭐 그런 아주 반사회성이 현저한 경우만 아니라면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실 임차인도 아니야. 무효라서. 근데 그냥 쓴 거예요. 그 임차인이라 불리우는 자의 권한 없는 점용. 사실 임대차 기간도 아니에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불법 원인 급여로 할 수 없다. 이건 중요해 보입니다. 이 판례는 잘하면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판례를 다 반영을 해서 4월, 5월에 강의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건 또 할 거예요. 겨우 9월에 처음 보시죠? 이러면서 할 거예요. 다 낯설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좋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앞에다가 수식어를 쓰자면 무슨 상당,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겠죠. 그리고 이건 불법행위예요, 부당이득이에요?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불법행위예요. 부당이득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안 돼요. 부당이득은 반환입니다. 물어볼까요? 부당이득의 손해 개념은 있나요? 있죠. 부당이득의 요건 1번 범상 원인이 없을 것, 2번
이득을 얻을 것, 3번 손해를 입을 것, 4번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래서 여기다 손해를 쓰는 게 좀 싫어하는 교수들은 손실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손해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만 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이 사람은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되고 차임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됩니다. 어쨌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가 어느 단원에 나오죠? 부당이득 단원에 나오죠. 근데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랑 관련이 되나요? 눈을 많이 피하시지만 자 불법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의 부정 특례에 나오잖아요. 원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103조를 위반해? 그럼 반환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련이 되죠. 이게 무슨 판례일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든 해제 원상 회복이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모든 복구를 불허한다는 사법상 이념이다. 103조와 함께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약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제 차차 볼 겁니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죠? 부당이득 때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746조가 비록 부당이득의 장애 있지만 이거 되게 A급 판례인데 장애 있지만 너 그러면 판사님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니까 저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할게요. 그거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논거도 떠올라야 돼요. 제 강의가 사례형을 대비하는 이유가 논거를 무조건 말해요. 저는 중요한 판례는 뭐예요? 사법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 사법의 이상을 표현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뭐 대충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법 위반은 103조 위반. 아까 얘기했어요. 공인중개사법 법정 수수료 초과한 것도 103조 위반으로 보는 해석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반환을 긍정했네 부정했네 명확하진 않지만 이 판례에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봐야 객관식용이라서 별표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객빈. 제가 객빈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식 빈출이에요. 객관식이 지금 오지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단속 규정 위반들이 103조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든지 금융심판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어때요?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명의사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에요?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실명법 위반한 게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건 많이들 아시죠? 그건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센 게 103조 위반.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은 아닌 강행법규 위반. 그리고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 단순한 단속법규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같은 거. 중간생략 등기는 이미 해지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 것입니다. 강행법규는 위반하면 일단 무효가 되는데요. 그 무효의 성질이 아주 그냥 반사회적 반도덕적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명법 같은 게 바로 실명법도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담배사직이다. 그죠? 실명법은 강행법규예요. 왜냐하면 실명법을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무효. 근데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명법을 위반한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어.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거 가서 좀 네가 사와, 네 이름으로. 실명법 위반했죠? 이 명의시타 약정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죠? 내가 근데 준 돈을 부당이득 반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이 실명법 위반의 무효가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은 복습할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으면 자고 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좀 수업이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막 졸고 놓치게 되면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수업을 70분을 좀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잘리더라도.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들. 이제 기출문제들이 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0분. 자, 개관만 좀 하고 쉬겠습니다.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103조인데요. 자,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유형.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별표라고 떠올리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2번 나왔어요.
뭐가 두 번 나왔냐면 자 불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조그맣게 다른 색깔로 적든지 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년 6모 2분의 1. 자,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번.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14년 6모 2문 1번 하면 제가 이게 작은 번호예요. 2분의 1하고 다르죠. 그죠? 2분의 1하고 다르죠. 14년 6모 2문 1번. 그리고 16년 6모 2분의 2. 16년 6모 2분의 2 1번. 둘 다 유사하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요. 14년도에는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나 좀 뇌물 좀 주려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줘 이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 하는 게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좀 그때 데일리 테스트로 보시고 집에 가서 기출문제 그냥 눈으로 보세요. 내가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뇌물로 제공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소비대차 계약은 효력이 어떨까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이걸 떠올리려면 두 문자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문자를 외우지 않으면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나는데 자 그러면 공부를 해보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유형은 자 지금 지금 진하게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내, 부, 동, 방에다 동그라미 치는데 내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연필로 그냥 하세요. 연필로 내에다 동그라미 치고 결부의 부에다 동그라미 치고 동기의 동은 세모를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불법적 방법의 방은 X를 하세요. 동그라미 친 다음에 뭐 X를 하든지 해서 방자를 이렇게 방자를 동그라미를 치고 다시 연필로 이렇게 X를 하세요. 동은 이렇게 세모로 묶으시고 자 내부 동방 그리고 여러분은 저랑 이제 수업을 처음 해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 동방이라고 딱 써놓고 별표를 하나 했어요. 이게 두 문자 표현해 놓는 겁니다. 내부 동방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 두 문자는 특이하게 쓴 다음에 항상 세모와 X를 하셔야 돼요. 자, 첫째부터 읽을게요. 103조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공사양속에 위반한 경우. 그렇죠. 무슨 뭐 계약 자체가 도박 계약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도박을 하는데 내가 몇 점을 따면 네가 얼마를 준다.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도박을 할 때 서로 약정한 거잖아요. 구두로. 다 무효죠. 그죠? 그다음에 성매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불륜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성행위를 사고 이러니까. 두 번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증여 계약이야. 나 너한테 2천 줄게. 근데 가만 보니까 증언을 해주면 2천을 줄게 뭐 이런 거예요. 뭔가가 결부돼 있는 거예요. 결부. 붙을 부자를 해서 뭐 내결동방 이러면 좀 두 문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 결부됐습니다. 세 개가 결부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밑줄로 표시할게요. 강조금. 금이 지금 진하게가 안 돼 있어서 금을 나중에 집에서 좀 진하게 칠해야 될 것 같은데 강조금.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는 아닌데 법적으로 막 강제가 돼. 아니면은 조건이 이상한 게 붙었어요. 돈을 주는데 뭐 줬고 돈을 안 주면은 무슨 뭐 나한테 열대 맞는다 뭐 이런 거 상해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 증언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걸 돈으로 주고 사.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래서 강조금이라는 결부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워서 잘 답안지에 쓰기 위한 거지.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강제야, 이건 조건이야 이거를 아주 뭐 100% 포섭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칼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외워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대충 이 정도 구별되지 않을까? 내용 자체가 이상한 거랑 계약서를 들여다봐도 뭐 하루에 한 대씩 맞는다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그냥 소비대차 계약인데 뭐 가장 그 20인 공제에 많이 나왔던 게 써도 좋으실 텐데 임대차 계약이에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인데 거기서 퇴폐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뭐 퇴폐 영업한다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냥 건물주랑 차임 내고 써 있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동기만 잘못된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유형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외워야 될 표현은 이 교재에서 쌍따옴표를 하고 있는데 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이 부분을 다시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이 별표를 하세요. 당연히 별표입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그러니까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아닌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 이게 모의고사에 2번 변시 안 나옴. 그럼 변시 사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셨죠? 변시 사령에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 별표고요. 그 밑에 것도 중요해요.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범죄도시 같은데 보면 장첸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돈 아이 갚니 뭐 이러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엄청 무섭죠, 그죠? 그래가지고 증여계약서를 막 씁니다.
근데 증여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그냥 내가 내 집을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내용도 문제가 없고 조건도 문제가 없고 그냥 무섭게 한 거예요. 거의 죽여버릴 것처럼. 불법적인 강박이라는 방법을 썼을 때는 절대 103조 위반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뒤쪽에서 제가 비진이 표시에다 해놨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모의고사 번호는 이따 뒤에서 바로 3교시에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야, 2교시야 3교시야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동기의 불법 반사회적인 동기가 있을 때 이 동기의 불법의 이슈는 뭡니까? 떠오르시나요?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이냐라는 문제인데 통설 판례는 동기 표시설 이거 내용 어떻게 쓰면 돼요? 아까 따옴표 하신 거를 화살표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이번 학설은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동기의 불법이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죠? 소비대차 계약은 동기인데 동기가 불법인데 표시가 됐죠?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요. 듣거나 메모하거나 그냥 제가 기출문제 얘기할 때는 그냥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집에 와서 보시면 되는 별표를 했다가 집에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했대요. 저당권은 말소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동기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알려져서 어차피 소비대차 계약이 103조 위반이 됐어요. 그러면은 소비대차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근저당도 말소해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근저당을 이미 했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뭐죠? 저 뒤쪽 진도긴 한데 근저당권은 전국적인 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말소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집에 가셔서 이 문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당권 말소 가능하다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뇌물 목적 차용을 알려줬고 그래서 참 재밌죠. 뇌물 목적 차용을 알려주면 소비대차가 날아가요. 그러면 저당권도 날아가요. 근데 저당권 이미 했는데 전국적이지 않아서 말소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문제 나오면. 변시에 안 나왔어요. 사례형으로. 자, 저 이런 걸 좀 강조를 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16년도에 나온 문제는 도박 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빌린 거 아니면 도박하다 빌린 거야. 내가 자꾸 지니까 보통 맨날 타짜 같은 분 나오잖아요. 그럼 좀 네가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빌린다 해가지고 꽁짓돈인가 하여튼 근데 내가 딴 사람이 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빌려준 돈은 뭘 써야 돼요? 답안지. 도박하다가 돈을 빌린 거예요. 도박으로 계속 하는 이건 불법 도박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동기의 불법인 거예요. 소비대차는 문제가 없지만 동기가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한 거고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같이 도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도박 계약 자체는 뭐죠? 내가 한 판 따면 1,000만 원씩 받는다. 요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대차를 그냥 차용증을 썼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별표를 당연히 별표를 하셨죠 여기. 그리고 제가 8월 달에는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해요. 그때쯤 되면은 제가 지금 너무 그렇게 하면은 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별 하나 하고 정말 너무 중요하면 2개를 할 때가 있는데 8월 달엔 별 3개가 등장합니다. 제 수업은. 그래서 일단은 이건 무조건 별표를 하셔야 되고 자 뭐라고요? 도박판에서 돈을 빌리면 동기의 불법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답이 아니라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내용 그러면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아까 외운 걸 쓰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 되려면 내용 자체가 법률행위 반사회적이거나 결부된 사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뭐 그다음에 아니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뭐 불법적 방법은 귀찮은 거 쓰지 말고 논점이 아니니까 쓴 다음에 이 사안은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동기가 불법 도박이고 근데 서로 도박하다 했으니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무효가 됐으면은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러면 승자는 내가 막 이겼어. 돈을 땄어. 그리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갚으라고 못하는 거죠. 소비대차가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소비대차는 무효인데 내 돈이 여기 이유 없이 갔잖아요. 그럼 뭘 또 청구해야 돼요? 또 부당이득쟁점이 나와요. 근데 부당이득쟁점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불법 원인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는 어떨까?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니까 돌려달라고 못 해야 될 것 같죠. 예, 못 하는 게 맞고. 근데 특히 여기서
이 사건은 승자가 타짜였어요. 사기 도박을 한 겁니다. 16년도에 그게 나왔어요. 나름 최근에 나온 겁니다. 요거 승자가 사기 도박을 해서 이기고 나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승자가 이 돈을 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46조 본문입니다. 본문 아셨죠? 예. 746조 본문에서 돌려달라 못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 그래서 이 강의가 작년 강의하고 달라진 점은 최근 7년간 나온 변시 변모 사례형을 다 언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만 불러드리고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좀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에 할 내용이 오늘 가장 수준 높고 재밌고 좀 중요한 부분이 이중매매입니다. 자, 근데 좀 수업을 길게 했기 때문에 15분간 쉬고 네, 뒤에 3교시 이 다음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3시 45분에 뵙겠습니다.